안녕하십니까. 프로츠 투자자문의 이상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선철 대표님과 10분 만에 투자왕 대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달러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이제 하반기까지만 해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쵸, 그 하반기 직전까지는 거의 전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 강해졌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급격한 약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를 계속 보이겠다, 강세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하고 있죠. 네네. 대표님께서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달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전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물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달러가 많이 약해졌지만 작년에 달러 강세 그리고 올해 다시 반등하는 달러 강세 근간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다라는 그런 대중의 착각이 전제가 돼 있어요. 꼭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가 강해진다. 뭐 예전에 2008년 위기 같은 경우에 미국의 문제였고 미국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생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상황, 오히려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땐 이제 다 달러로 또 왜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치를 받쳐주는 돈을 찍어서 채권을 장기채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달러 안전자산은 한마디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는 거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왔죠. 근데 지금의 위기는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프루팅에서도 많이 썼듯이 지금의 위기는 그런 전형적인 지금 사람들은 보통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기만을 기억을 하다 보니까 마치 08년과 같은 그러니까 결국엔 또 달러가 안전자산이야 이런 착각으로 달러로 몰리는 그런 심리가 꽤 강합니다. 다만 지금의 위기는 왜 발생하고 있죠? 경기 침체 양상은 뭐 같지만 그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같이 그렇죠.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이 그것도 어디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죠? 미국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한데 그 우려의 핵심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되는 상황으로 가겠구나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브라질이나. 그게 높게 발표되면 그 나라의 통화에서 보통 빠져나오죠.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의 진짜 안전자산은 금이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실물 수단으로 가야 되니까 실물 자산으로.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이제 달러의 반등은 결국에는 연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강해도 강할수록 더 연준이 세게 긴축을 할 거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는 무조건 미국이 한다. 결국엔 잡힌다. 결국엔 잡힌다라기보다는 그냥 바로 잡힐 거야. 뭐 계속 이런 비슷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 뒤에 잡힌다. 뭐 20년 뒤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중간중간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난 30년, 40년과 앞으로의 30년, 40년은 크게 변곡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고 통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난 30년과 앞으로 30년 다를 수 있다. 뭐 최소 단기적으로는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말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후에 뭐 물론 한 1, 2년 또 디스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올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소 10년 정도는 바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투더 노멀이죠. 사람들은 뉴노멀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지난 100년과 200년의 역사를 길게 봐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보면 사실 지난 10년,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지난 10년이 아주 일시적이었던 저금리 구간 제로 금리, 기준금리가 0에 머물러 있는 거는 사실
전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다른 금리 환경에서 시장 금리도 그렇고 기준 금리도 그렇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긴 관점에서는 최소 10년 정도, 짧은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최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제 이런 시장 금리의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정말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으면 늘 달러로 갔었냐? 사람들의 지금 착각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였던 70년대를 돌아보면 달러는 미국이 긴축을 더 세게 함에 폴볼커 직전까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긴축이 사실은 긴축의 절대적 레벨로 보면 더 셌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오르면 CPI가 10%까지 오르면 실제로 기준금리도 10%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아서번즈를 되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그런 안이했던 연준 의장으로 많이들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아서번즈조차 CPI가 7%가 나오면 기준금리 7%까지 올리고 그렇게 따라서 올렸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 양상이네요. 많이 다르죠. 그때는 70년대는 부채가 제가 늘 강조하듯 부채가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따라 올랐습니다. 즉 당연히 그래야겠죠.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 미래에도 인플레이션이 오르겠구나 생각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제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블러핑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 연준은 사실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하고 있다. 무리해서.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침체 위험이 있을 때 73년에서 75년이 가장 크게 그 일드 기반 자산들이 무너졌을 때인데 달러가 지속해서 약해졌습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때도 똑같죠. 사실 저는 차라리 70년대를 제외하고 비교하고 보자면 2000년 IT 버블 당시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하다. 왜냐면 2000년 IT 버블 때도 일드 자산 자체의 버블에 금리로 인해서 멀티플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버블이 꺼지면서 실제 경기도 같이 금융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가 침체한 케이스거든요. 2008년처럼 어떤 부동산의 그런 부실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2000년에서 2002년, 2003년까지도 달러가 계속 약해지고 반대로 안전자산인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고 이제 금이 강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리고 이런 리세션의 초입에는 조금 뭐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해지고 할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이번에 리세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특히 최근의 리세션이 2008년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프루팅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프루팅 가시면 아직도 과거 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대로 또 저는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라 단순히 근로 경제를 공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산 가격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그걸 퀀트 기반 그리고 기술적 기반으로 다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를 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으나 전고점을 뚫지는 못할 거다. 오히려 독자분들이 저희 생각에 제 전망에 독자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위기는 달러가 향후 장기적으로 좀 몇 년간 계속 빠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로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한국 증권사들이 브라질 국채를 엄청 팔았다 그랬잖아요. 금리를 많이 준다고. 근데 그때 투자자분들 아직도 원금 회복이 안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죠? 환율이 헤아라가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좀 금리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장기채의 월가나 모든 제도권에서 다 미국 장기채는 좋다. 리세션이 올 거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리세션은 물가까지 하락하는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라. 근데 차라리 한국 장기채는 괜찮은데 제가 물론 저는 어느 나라건 지금 아직은 장기채 진입 시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근데 만약에 미국 장기채를 사셨는데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1,400원 넘어갔을 때 이건 그냥 다 왔다. 네, 다 왔다. 그리고 급격하게 빠졌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아무튼 미국 장기채를 살 경우에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게 단순히 채권 텐트럼,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한 채권 텐트럼도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보통 텐트럼이라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댓글 중에 보니까 어떤 독자분이 근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엄청 강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채권 가격이 그렇게 빠지고 장기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다시 수요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금리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그런 진짜 패닉, 그러니까 텐트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패닉에서는 가격이 빠지고,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고 가격이 빠지고 그럴 때는 이탈을 하죠. 더 빠질까 봐. 어느 정도 이런 합리적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할 때는 좀 싸졌네. 야, 이 정도면 달러가 이 정도야? 그리고 뭐 미국 채권 금리가 이 정도 줘? 하면은 그런 이성이 있을 수 있을 때는 다시 들어오지만 그런 텐트럼 구간은 거기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텐트럼 발생 시에는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저는 남아있다. 그게 단기적으로도 아무튼 올해나 내년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기채 급등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장기채 급등 때 우리가 알듯이 최근에 좀 나타난 현상이죠. 그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왜냐면 이게 위기라고 생각돼서 또 미국에 뭔가 수요가 더 들어오고. 그래서 장기채를 다시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게 더 이상,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채권 가격이 무너진다는 건 장기 금리가 팍 튄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해지는 게 맞죠. 항상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뉴스에서 이래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서 뭐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해졌다. 이게 결코,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으나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요인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죠. 뭐 장기 금리에 충격이 줄 수 있는 요인 아주 여러 개인데, 첫째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는데 연준이 쉽게 양적 완화를 한다고는 안 하겠죠. 지금 당장은. 그죠?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높게 나오면 언제까지 사람들이 어쨌든 연준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언제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10년을 간다. 어느 순간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꾼다. 그럼 10년 동안에 그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 나는 거를,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채권금리보다 더 높으니까 그거를 과연 채권자들이 감당할 것이냐. 둘째, 그리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가, 일본이 지금 이제 사실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영상 보실 정도면 아마 다른 그런 매크로적인 것도 많이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일본이 가장 이제 그런 부실했던 일본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 통화라는 건 어쨌든 상대적 가치잖아요. 근데 과연 달러가 상대적으로 유로화나 엔화, 유럽도 긴축을 지금 계속 미국보다 늦게 시작해서 긴축을 더 세게 계속 하려고 하는 중이고.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오고. 그렇죠. 미국은 반대로 긴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든 지금 다들 인정은 하잖아요. 거의 터미널 레이트 뭐 5%대 거의 다 왔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단번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9%까지 올리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서도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달러가 계속 강할 수 있을 거냐.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달러가 약해진다. 과연 그럼 채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세미나 얼마 안 남았는데 한마디. 네네네. 저희 세미나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매크로에서 중요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라는 건, 우리가 앞두고 있는 위기가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나 부를 쌓을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직 너무 한국에서는 이게 많이 없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절대 작년도 2자릿수 이상의 절대 수익을 내고 저희가 뭐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좀 한국의 그런 헤지펀드 진짜 잘하는 헤지펀드를 세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자문사이기 때문에 저희 오레셋이나 저희 상품에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 그리고 또 시장 전망 이제 개인 투자를 딥하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3월 22일에 예,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난번에도 공지 드렸듯이 아무튼 저희 프루팅에서 자세한 내용은 보셔도 되고 저희 이전 영상에도 보면 관련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제 프루팅의 이제 딥한 정보와 이제 전망을 좀 듣고 싶으시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분 투자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